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존사냥꾼입니다. 이번에는 CJ제일제당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무제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는데요. 우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자본금이 변화했느냐인데요. 2016년, 2017년에는 725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2018년도부터 819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각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자본금이 K거 기준으로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자본금은 2.5, 자본은 9.1, 부채는 9.7, 자산은 10.2%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자본의 증가 속도보다 부채의 증가 속도가 조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본금이 왜 증가했는지를 알려면은 사업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2018년 2월 15일에 제3자 배정을 하는 유상증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량은 180만 주나 되고 주당 발행가액은 33만 3,500원이니까 이것을 곱한 값이 실제 이 회사가 발행한 증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이 증가한 것은 이 주당 액면가액에 대한 금액만 증가했기 때문에 얼마 상승하지 않았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 회사가 발행한 발행가액은 33만 5천 원, 33만 3,500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값의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 유상증자를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사는 CJ 대한통운을 단독 자회사로 만들고 경영 효율성 및 시너지 도모를 위하여 당사의 100% 자회사인 영훈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 합병하되 합병 대가를 영훈행동식품의 모회사인 CJ제일제당에 보통주로 지급하는 삼각합병을 진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이 CJ제일제당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인데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된다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CJ 제일제당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채 6%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5.8%에 불과했고 2020년도에도 반등을 해서 5.6% 정도에 불과하니까 실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아실 텐데요.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실제 돈이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상 매출이 높을 경우에는 실제 들어오는 돈은 적으니까 매출은 발생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흑자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J제일제당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을 보면요. 2016년도에는 15.1%였고 2020년도에는 12.4%로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12.4%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작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또는 유지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지 CJ제일제당의 현금성, 현금 자산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매년 11%씩 상승했던 데 반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상대적으로 적은 6%로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액이 더 빨리 상승한다는 거니까 양호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재고 자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괜찮지만 매출이 줄어드는데 재고 자산만 급증한다면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 자산의 증감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좌측을 보면은 즉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고 자산의 회전율이 점차 높아졌고 그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를 기준으로 다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재고가 덜 빠르게 더디게 소진되었다는 뜻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K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폭보다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폭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최고 재고 자산 회전율이 가장 좋았을 때에 비교해 봤을 때 2020년도에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 조금은 나빠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팔고 회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순환 주기인데요. 영업순환 주기는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의 합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의 회전 기간은 점차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채권 회전 기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인 실제 영업순환 주기는 2016년도에 76일이 되었지만 2020년도에는 그 5일이나 줄어든 71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영업순환 주기 두 개의 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순환 주기가 더 양호해졌다. 그 이유는 매출 채권의 회전 기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요. CJ 제일제당의 유무형 자산을 보고 실제 매출액 대비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무형 자산을 보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10%가 넘어가는 거 보니 꽤나 많은 자산이 무형 자산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무형 자산에 포함이 되는 개발비와 영업권이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기준 CJ 제일제당의 무형 자산 내역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영업권과 개발비인데요. 영업권의 경우에는 다행히 상각을 하지 않고 손상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개발비인데요. 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자산화시킨 다음에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실제 발생한 비용을 조금 이연시키는 효과를 발생해서 이익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324억 원에 가까운 개발비가 기초에 잡혀 있고요. 손상과 상각으로 약 300억 원가량이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순장부액은 132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개발비가 실제 비용 에 대비 얼마만큼이 잡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한 450억 원 가량을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에는 470억 가량을 했네요. 전체 비용에 대비해서 한 1%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이 개발비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그 회사가 비용을 자산화시켜서 몇 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비가 많은 것은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총이익, 그 다음에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손익과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매년 10.7%로 상승했을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큰 11.1%로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둘의 뺀 값이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9.5%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 총이익이 매년 9.5%씩 상승을 할 때 판관비는 9.4%로 비슷하지만 조금은 작게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0%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17.3%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로 보면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상승률이 꽤나 나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2016년도에는 2,5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4,000원을 배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실제 배당 성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면은 2016년부터 12.83에서 6.42까지 떨어졌다가 36.81이 되었고, 최근에는 9.36을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금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0.7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0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회사 통장에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2016년에서 2017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2018년도까지는 상승했다가 2019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2020년도에는 다시 상승 반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이 몇 퍼센트씩 상승했는지를 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17%씩 상승했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높은 20%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19년과 2020년도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보아 그래도 영업의 질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잉여 현금 흐름은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캐펙스를 고려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캐펙스의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그 회사의 굉장한 호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도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CJ제일제당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 중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20%씩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다소 많이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반등을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캐펙스 같은 경우는 매년 3%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은 좀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현금 흐름은 2018년도까지는 곤두박질 쳤다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찾아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19년까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돈을 빌린 값이 갚아 나가는 돈보다 컸다라는 뜻이 되고,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조 1천억 원가량이 됐다라는 것은 실제 빌린 돈보다 갚아 나가는 돈이 더 커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진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그리고 사채 증가 폭과 이 상환의 폭을 보면은 상환의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2020년도에는 실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은 훨씬 더 돈을 많이 갚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2020년도에는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 원 가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하는 회사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이제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실제 영업하는 성격으로 얼마만큼의 단기 순이익을 벌어들이는지를 알아야지 이 회사가 얼마나 건실하고 돈을 잘 버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밑에와 같고, 실제 CJ 제일제당의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다음과 같은데요. 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약 14.8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영업 성격의 자산은 마이너스 4.7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영업 성격을 살펴보면은 이만큼의 돈을 굴려서 단기 순이익에 6,856억 원을 벌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ROE 같은 경우는 4.6%로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ROE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언제든 이 ROE가 마이너스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비영업 성격을 보면은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의 값이 마이너스 4.7초라서 회사를 다 팔아도 금액이 마이너스, 남는 돈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CJ 제일제당의 위치를 보면은 비사분면 끝편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주가 차트인데요. CJ 제일제당의 5월 4일 기준 가격은 40만 7천 원으로 나타나 있고, 2016년 5월을 보면은 약 33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최저점인 14만 8천 원을 찍었고, 2021년 초에 최고점인 47만 4천 원을 찍었으며, 현재는 40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 5년 동안 CJ 제일제당과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CJ 제일제당은 33%에 불과하고 코스닥과 코스피는 각각 8%와 10%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CJ 제일제당의 주식을 5년 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시장 수익률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거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S림 방식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ROE 추세는 다음과 같고,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밀키트 등이 많이 팔려서 ROE가 전년 대비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치 평균은 11.49 정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ROE가 내년에 10.33이 나온다면은 적정 주가는 한 44만 9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평균 값인 최근 5년의 평균 값인 11.49%면은 5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OE가 13.50, 지금 20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된다면 58만 7천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우선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주가가 최근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하락을 해서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보여져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개년 동안 주당 배당액은 조금씩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우선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K푸드의 세계화 및 택배 산업의 확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의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애플이나 테슬라, 삼성과 같이 그 브랜드의 충성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겨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슨 냉동식품을 사 먹거나 밀키트를 사 먹을 때 CJ 제일 제당이라서 사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맛있거나 가격이 저렴한 것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택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 무조건 CJ
택배에게만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는 편의점 택배나 혹은 가까이 있는 편하게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이 기업의 그 충성도가 얼마만큼 유지되어서 이 확장성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2020년도 기준 4.6%로 국내 시장에서 1위를 하는 기업 치고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잉여연금이 계속 개선 추세로 보여지고 있어서 향후 주가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보여지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1.2조 가량이지만 회사 청산 시에는 마이너스 4.7조, 즉 4.7조의 빚이 남는다는 점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해 볼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CJ제일제당 식료품 시장은 해외에서 더욱 선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택배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CJ제일제당의 두 번째 재무제표 분석편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